2021년이 밝았습니다. 한국이 백신 확보에 실패했다며 비웃던 일본 언론들을 비롯해 K-방역의 실패라며 우려를 표하던 영국 가디언지를 포함한 서구 언론들의 염려가 무색하게 단 며칠 만에 상황이 반전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도입에 신중을 기하던 한국의 선택이 결국 옳았다는 평가로 바뀌고 있는 것인데요.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고 머지않은 미래에 소중했던 우리의 일상을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백신을 둘러싸고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이슈로 꼽히는 것은 화이자 백신의 재감염 사례입니다. 95%로 가장 높은 유효성을 자랑하던 화이자 백신을 맞고도 재감염된 사례가 나온 것입니다. ABC 방송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의 한 간호사는 지난 18일 화이자 백신을 맞았습니다. 근데 엿새 뒤 오한과 근육통을 느껴 검사를 받아보니 양성 판정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확실히 해두어야 할 것은 백신이 효과가 없다고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간호사가 백신을 맞기 전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고 백신이 효과를 나타내려면 10일에서 14일 정도가 걸리는 게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2회 접종까지 감안하면 백신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긴데 미국에서 백신의 접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와서 접종이 시작됐다고는 하지만 효과에 대한 검증과 변종 바이러스 항체 형성 등 앞으로도 해나가야 할 일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에서는 이 같은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미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과 코로나19 대응과 코로나 백신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미국 코로나 대응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코로나 대응팀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파우치 소장을 유임시켰을 정도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우선 한국의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한국은 모범적인 코로나 대응 국가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최근 확진자가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확진자 비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것이 사실이고 사망률 또한 적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찾은 이유는 방역뿐 아니라 바이오 분야에서도 한국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주목할 만한 것은 양국이 화이자,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의 핵심 기술인 메신저 리보 핵상과 관련해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인력 교류 등 세부 사항을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또 백신, 치료제, 기술 협력 및 공동 임상 연구 등 감염병 분야의 연구 협력, 양국 간 정례적 협의체 구축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정은경 청장은 파우치 소장과의 회의가 양국의 협력을 새롭게 강화하고 미래 감염병에 잘 대비해 나가기 위한 초석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국 깎아내리기에 혈안이 돼 있던 일본 네티즌들은 다시 들고 일어났습니다. 파우치 씨는 세계 제1의 감염국가 미국 이외의 국가와 코로나 관련 대담을 하면 모든 대응에 대해 국민들이 잘 협력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국민들은 협조에 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립서비스에 난리난 한국 미디어, 또 K방역은 붕괴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며 그저 공포에 떨고 있을 뿐이다. 미국에서 칭찬 한번 하면 기사를 일주일 동안 올려놓지. 그럴듯한 말을 하고 있지만 한국이 미국에 백신을 싸게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뿐이잖아.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자신들이 지구에서 1등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타국에 대해서 항상 쓸데없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죠. 외교적인 빈말이다. 언제나 립 서비스를 멋대로 해석해서 자랑하지. 파우치의 말인지 의심이 가는군요. 마음대로 쓴 기사 아닙니까? 백신이나 치료제, 임상 연구 등의 연구 협력을 한다고요? 협력하는데 한국의 협력은 일방적인 의존을 의미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일본의 반응은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역사적으로 한국이 잘하고 있을 때 이런 반응을 보이곤 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부들대고 있는 사이 한국이 또 사고를 쳤는데요. 모더나 백신 공급 논의와 함께 위탁 생산까지 협의를 한 것입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는 한국에 2천만 명 접종 분량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내년 2분기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 자료를 통해
내용이 밝혔는데요. 모더나는 가능한 빨리 대중에게 백신을 보급하려는 한국 정부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이런 논의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측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스테파네 반셀 모더나 최고 경영자와 영상통화를 하고 기존에 협상 중인 1000만 명분에서 1000만 명분을 더한 2000만 명분의 공급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2번을 맞아야 하기 때문에 4000만 회분은 2000만 명에게 접종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백신의 배포는 제한된 합의 조건에 따라 내년 2분기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일각에서 이를 두고 한국 정부와 모더나의 공식 발표에 미묘한 입장차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논의를 확인, 제한된 합의 조건 등의 표현이 청와대보다 덜 확정적인 어조로 모더나는 어떤 경우 미래 예측 진술은 할 수 있다, 기대하다, 예상하다, 의도하다, 추정하다 등의 용어로 표현된다고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도자료의 미래 예측 진술은 약속도 보증도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문구는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모더나는 한국뿐 아니라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 미국, 유럽의회, 일본, 카타르, 싱가포르 등 공급 관련 보도 자료에서도 같은 주의사항 문구를 넣었는데요. 이 같은 모더나의 표현들은 부작용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 기업의 책임 부담을 피하려는 장치로 기업의 보도 자료에 흔히 사용합니다. 청와대와 질병관리청에서도 미국 모더나의 공식 입장이 백신 공급에 합의했다는 청와대 설명과 온도차가 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그걸 가지고 부인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는 건 비상식적이다. 정부는 백신 확보와 관련해서 국민을 속이거나 기만한 적이 없으며 최대한 투명하고 신속하게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미국 모더나 백신 또한 국내에서 생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느 제약업체들이 위탁 생산 기업이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스테판 반셀 모더나 CEO 협상에서 모더나 측이 바란 것은 세계 2위 수준의 국내 바이오 생산 능력이었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특히 제조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동물 배양이 아니라 미생물 배양을 할 수 있는 곳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기술인데요. 이에 따라 생산 요건을 갖춘 녹십자, 한미약품, ST팜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녹십자는 모더나가 관련하고 있는 전염병 예방혁신연합과 시설 사용 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위탁 생산 업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맨 먼저 오는 2월부터 1000만 명분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아스트로제네카의 백신을 두고 결국 영국 정부가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BBC는 아스트로제네카 백신 투약 승인은 중대한 전환점이라면서 영국이 확보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억 회분으로 대규모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 국민들의 삶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 계획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영국 당국의 사용 승인이 국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영국 등 외국에서 승인이 이뤄진다면 우리나라 승인 과정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맷 행콕 영국 보건장관 또한 더 타임즈와 가진 인터뷰에서 봄까지 취약층을 충분히 보호하면 영국이 팬데믹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란 아주 높은 수준의 자신감이 이제 생겼다. 이제 보급할 수 있는 백신이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얼마나 빨리 속도를 붙이느냐는 제조업체들이 얼마나 빨리 생산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이전까지는 봄까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지만 이제는 빠져나갈 수 있다는 큰 자신감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백신 한일전에서 졌다고 아주 난리들을 치더만 결국 한국과 미국이 손잡고 더 좋은 백신 연구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모더나 백신도 한국에서 만들게 생겼습니다. 한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아스트로제네카 백신도 승인이 떨어졌으니 대한민국의 해안과 능력이 증명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 상황이 변종으로 진화해 나가면서 백신의 효용성에 대해서 더 검증이 필요해지면서 더 발전된 백신 개발도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1위 1비하기보다는 침착하게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개인 위생 방역에 신경을 써야 할 시점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2021년이 밝았습니다. 지난해 힘겹던 시간들을 딛고 일어나 좋은 날들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큰 욕심으로 원대한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하루하루 작은 것들로 마음속 공간을 채우는 소소한 행복을 느껴보는 한 해 만들어 보시는 건 어때요? 하루하루가 행복하다 보면 1년이 행복해지고 그러다 보면 평생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한 욕심보다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면서 올 한 해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터키 야부주 술탄 셀림교, 스웨덴 웨레순 대교, 포르투갈 바스코다가마 대교, 일본 세토 대교, 중국 강주하오 대교. 이들은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긴 다리들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훌륭한 건설 능력이 세계를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건설사들이 세계 최장의 교량을 건설한 것입니다. 단순히 건설한 것이 아닌 바다 위를 관통하여 그동안 쉽게 갈 수 없는 지역을 연결한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동아시아 쿠웨이트에 가면 특별히 발전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쿠웨이트 남쪽에 위치한 쿠웨이트시 도심 지역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막으로 막혀있는 북쪽 수비아 지역은 도심 지역인 남쪽에 비하면 거의 버려져 있다시피 방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였죠. 그래서 이 지역을 신도시로 개발해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쿠웨이트 정부의 생각이었습니다. 최근 카타르 도하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 중동 국가 신흥 도시가 교통, 관광, 쇼핑시설 등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벌어들이자 과거 중동 최대 부국이었던 쿠웨이트도 국토 개발에 힘을 쏟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쿠웨이트 정부는 지금까지 버려져 있던 북쪽 수비아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남쪽 도심 지역과 수비아 지역을 쉽게 오고 갈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는 바다로 가로막혀 있어 물류와 인구의 이동이 쉽지 않았죠. 도심과 수비아 지역은 거리상 30km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한 번 가려면 무려 70분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쿠웨이트 정부는 이 사이를 관통하는 다리를 건설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다리가 개통되면서 1시간 이상 걸려 우회했던 수비아 셰이크항을 20분이면 다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초대형 프로젝트를 감당할 만한 능력을 가진 건설사들을 선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완성에 몇 년이 걸릴지 그리고 과연 안전하게 완공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죠. 이러한 사실은 한국 건설사들에게 귀가 솔깃한 이야기가 됩니다. 전 세계가 전반적으로 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건설 수준은 국내와 해외를 막론하고 지난해보다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앞으로도 이러한 불황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외 수주를 확대하는 것이 필수인데 중동 지역은 국내 건설사 해외 수주의 80%가량을 차지하는 대형 시장입니다. 중동 국가들은 대부분 종교, 문화, 경제 등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 끈끈한 혈연으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한 국가에서 건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성하면 그 국가는 물론 인근 국가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수주에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쿠웨이트 정부가 북토의 남북을 잇는 해상 연륙교를 국내 건설사가 성공적으로 개통하는 것은 단순히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를 건설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향후 수백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질 수도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기업이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현대건설과 GS건설이었죠. 이들은 무려 5년이 넘는 기간을 중동지방 기후의 변화무쌍한 상황을 견디고 바다 위에서 생활하며 세계 최장의 다리를 완성하게 됩니다. 쿠웨이트 남부 지역인 쉐이크 자유무역지역과 북부 지역인 수비아 지역을 잇는 메인 구간과 쉐이크 자유무역지역과 쿠웨이트 북서부인 도하 지역을 잇는 연결 구간 등 총 48.57km에 달하는 바다 위 다리를 만들기 위해 쿠웨이트 정부는 3조 5,600억 원을 투입했는데 메인 구간은 현대건설이 연결 구간은 GS건설이 시공했습니다. 2018년 12월 먼저 개통한 연결 구간에 2019년 2월 25일 메인 구간까지 개통하면서 쿠웨이트의 걸프만을 잇는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가 국내 건설사의 힘으로 열린 것이었습니다. 말이 세계 최장이지
바다 위를 가로질러 건설된 세계 최장의 다리인 만큼 일반 다리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고 놀라울 뿐이었죠. 현대건설은 2013년 글로벌 업체들과 치열한 경쟁 끝에 설계와 시공을 맡는 조건으로 26억 2천만 달러에 수주했습니다. 수주 당시 현지 업체인 콤바인드 그룹과 공동으로 수주했죠. 전체 공사비 중 현대건설의 비중은 78%입니다. GS건설은 이와는 별개로 2014년 쿠웨이트 정부가 발주한 도아리그 프로젝트에 입찰해 6억 달러의 단독 수주에 공사를 마쳤다니 더욱 놀라운 성과입니다. 이 다리는 제작 시 교량을 지탱하는 철근 기둥이 1000개가 넘을 정도로 촘촘하게 설치됐다고 합니다. 기둥을 바다에 고정하기 위해 4개 팀이 24시간 내내 교대 작업을 했죠. 또한 다리 가운데 돛담배 모양의 주탑이 있었는데 이 주탑에 남쪽으로 놓인 다리 상판을 케이블로 연결해 놓았습니다. 반면 주탑 북쪽에 놓인 상판에는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비대칭형으로 지어졌죠. 주탑과 상판을 케이블로 연결해 만든 다리를 사장교라고 부르는데 국내 인천대교가 대표적인 사장교입니다. 하지만 비대칭으로 일부 상판에만 케이블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건설된 교량은 극히 드물죠. 다리 디자인을 맡은 프랑스 회사 시스트라는 전통적으로 어업에 종사했던 쿠웨이트를 상징하기 위해 주탑을 돛담배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현대건설이 만든 36.14km의 메인 다리와 GS건설이 완공한 12.43km의 교량까지 합치면 총 길이는 48.57km에 달하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바다 위에 건설된 이 다리는 워낙 길이가 길기 때문에 건너다 보면 단순히 다리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물 위에 섬을 건너는 기분이라고도 하고 물 위를 날아가는 기분이 든다고도 할 정도입니다. 건설 당시 가장 긴 다리는 중국 칭다오의 하와완 대교였으며 현대건설과 GS건설이 공동으로 제작한 이 다리는 7km가 더 긴 상태입니다. 이 다리는 왕복 6차로로 만들어졌고 다리 중간에 2개의 인공섬까지 조성되었습니다. 쿠웨이트 국왕 등 주요 인사들 대부분이 개통식에 참여했을 정도로 그들에게 엄청난 의미를 가지는 이 프로젝트에 한국은 큰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쿠웨이트 관계자는 한국이 건설한 다리가 쿠웨이트의 새로운 미래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대단한 공사가 쉽게 이루어졌을까요? 그것도 중동의 변화무쌍한 기후와 바다 위에서 말이죠. 아닙니다. 이를 극복하는 한국 건설사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현대건설의 기술부장은 이 점을 언급했습니다. 총 공사시간 5년 6개월 동안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바다에서 일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날씨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겨울에는 날씨가 선선해 20도 안팎의 날씨지만 한여름에는 50도가 넘는 기온이 계속된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기한을 맞추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리를 떠받치는 철근으로 만든 기둥은 직경 2.5m에서 3m 정도로 1160개나 되는데요. 바다에 40에서 60m 간격으로 해정에 수십 미터씩 땅을 파고 기둥을 박았다고 합니다. 바지선에 특수 굴착 장비를 탑재해 해상 플랜트를 이용해서 해저에 박은 것이었죠. 이러한 기둥을 하루에 1개씩 바다로 옮겨와 박았는데 1일 1개씩 작업했지만 3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한 교량 상판은 1000개 정도가 된다고 하죠. 북쪽 수비아 지역 육상 작업장에서 콘크리트 작업까지 마쳐 제작한 후 특수 장비인 스트레틀 캐리어와 트랜스포터, 바지선으로 해상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1800톤의 구조체를 바다 한가운데로 싣고 가서 직경 3m 기둥에 23m 높이 위에 얹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심이 얕은 곳에서는 론칭 겐트리, 수심이 깊은 곳에는 플로팅 크레인이라는 장비가 맹활약합니다. 자벌레를 닮은 론칭 겐트리나 다리를 벌리고선 스트레들 캐리어, 지네처럼 셀 수 없이 많은 바퀴로 움직이는 트랜스포터를 보면 괴수 영화에 등장하는 고질라와 맞붙어도 지지 않을 것 같은 위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장비들의 도움으로 총 1000여 개의 상판이 이틀에 하나꼴로 교각 상단에 고정됩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공정이 66개월 만에 마무리될 수 있었던 건 사람과 기계가 한 몸처럼 의기투합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쉐이크 자베르 코즈웨이가 속도와 경제성만을 따진 것은 아닙니다. 최신 기술을 통해 쿠웨이트의 새로운 상징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컨대 다리 중간에는 선방이 지나가도록 교각을 설치하지 않은 구간이 있습니다. 177m 길이의 스팬을 케이블로 당기는 노란색 구조체는 쿠웨이트 왕가가 이곳에 정착하기 위해 타고 온 돛담배의 이미지를 연상케 합니다.
팽팽한 사성 케이블은 한 번에 사장교의 특징을 나타내는데 이상하게도 케이블이 한쪽에만 걸려 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비대칭 구조입니다. 따라서 구조체의 좌우로 다른 힘이 작용하게 되는데 케이블로 당기는 쪽은 누르는 힘, 반대편은 늘어나는 힘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한국 건설사의 성공은 쿠웨이트 역사상 전무후무한 프로젝트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교통을 위한 SOC가 다시는 이 정도 프로젝트로 추진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언급되기도 했죠.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 전체로 따져봐도 리비아 대수로 공사 이후 최대 SOC 공사였습니다. 한때 한국은 전쟁을 통해 폐허가 되었었고 그 폐허 속에서 제대로 된 건물은커녕 재건할 기술과 자본도 부족했지만 살을 깎는 노력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습득한 기술과 할 수 있다는 의지는 이제 세계 사람들도 깜짝 놀라게 할 정도의 건설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그에 대한 눈을 의심하게 만들 정도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뿌듯한 일입니다. 한국의 이러한 능력은 이제 더욱 해외로 달려나갈 것입니다. 한국의 힘을 믿습니다. 이상 이슈 트래커였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